이번 책이 전해준 메시지는 삶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쾌하게 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이 들어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일에 누군가 살짝 귀뜸을 해주며 속삭이는 듯 느껴졌어요. 조금만 더 일찍 이 책을 만났더라면 많은 시간들을 고달파하고 애태우며 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속의 몇 구절들을 인용해 봅니다. 먼 곳을 보라고 노안이 온다. 노안이 온 이유는 눈앞의 문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색하여 먼 곳을 보라는 것이다. 몸의 병이 깊을수록 자아는 마음 깊은 곳을 순례한다. 힘든 일 안에는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 안에는 힘든 일도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이 본래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면 서로 다른 두 가지 사건이 낯설지 않다. 좋다 나쁘다 구별하여 희비에 빠질 일이 없다.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고 그 일은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남기고 지나간다. 나에게 닥치는 외적 사건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살아있는 것은 다 살게 마련이다. 삶을 바라보는 탁월한 통찰력과 유쾌한 해석들이 한 번쯤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후회하기보다는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나이 들어 아프고 초라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이지만 그 또한 아끼고 사랑하며 유쾌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온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과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나이 들수록 그들의 삶은 더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신분석학과 신학을 전공해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심리치유 전문가가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50을 살아온 그가 하는 50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함께 들어보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50. 나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다. 지은이 박성만, 편행곳 빌리 버튼. 50. 태도를 점검할 시간이 되었다. 생애 후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구분되는 시기다. 젊어서 가졌던 이상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타협을 해야 할 시기다. 이 나이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예찬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입으로는 괜찮아라고 위로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괜찮지 않아라고 울먹인다. 사회적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 해도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긴다. 그들도 정작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서는 자기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을 나는 많이 봤다. 나이 50을 살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을 품어야 했겠는가? 나이 50을 지천명이라 묘사한 것은 하늘의 뜻을 알아 성인군자로 산다는 것이 아니다. 삶에 대한 물음을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 깊은 곳에서 찾아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밖에서 찾을 것이 많다고 하는 사람도 밖의 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안에서 찾아야 한다. 삶은 성장의 변곡점마다 낯선 감정으로 신호를 알린다. 사춘기 청소년의 질풍노도, 새내기 직장인의 설렘과 기대, 그리고 생애 후반기에 찾아오는 공허함. 이것들은 모든 사람의 인생길에 놓인 이정표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 거기에 이런 이정표가 있느냐고 따져 묻는 것은 아니다. 이정표가 나오면 따라 걸으면 된다. 50의 문턱에 찾아온 낯선 것들은 비록 현실적인 것들과 함께 얽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수용하고 사랑해야 할 또 다른 나다.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이 심한 우리나라는 공허의 체감도도 양극화됐지만 그래도 희망은 희망을 보는 사람의 것임을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50세 이전의 자기 실현은 땅의 원리인 세상을 배워 적응하는 것이라면 50세 이후의 자기 실현은 하늘의 원리인 사랑을 배워야 할 시기다. 나는 우주의 원리는 사랑이라고 믿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품는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제는 자기와 자기 안에 있는 낯선 것들, 그리고 자기 밖에 있는 것들을 서서히 사랑해야 할 때다. 당신 인생은 당신이 만들었다. 왜 자기의 삶을 긍정해야 할까? 현재 자신의 모습은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의 결과다. 누구든 그때는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한다. 그런 결정들이 쌓여 바로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거다. 사람들은 현재가 싫어지면 과거도 함께 싫어진다. 삶의 우연인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필연이다.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어도 필연이다. 당신의 삶에 돈이 화두로 끼어들었거나 끼어들 것이다. 현재를 긍정해야 하는 이유다. 몇 년 만에 대학 동창을 만났다. 그는 고지식하고 순수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정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바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졌다. 그의 선택과 결정은 양보할 수 없는 그만의 소신에 근거했다. 그의 성격이 세상과 타협하고 융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재물과는 거리가 멀었고 적극적 사회활동은 피하고 자기의 전문성에는 충실했다. 그를 조선시대 선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시대를 읽지 못한 사회 부적응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도 한때는 자기 삶이 퇴보하는 것 같아서 고뇌했다. 삶의 방식을 바꾸어 볼까도 생각했지만 바꾸고 싶지 않았고 바뀌지도 않았고 다른 것은 자신에게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런 사람은 아내가 그의 진실을 알아주기까지 긴 시간 동안 아내와 갈등도 불가피하다. 그렇게 나이 50 중반을 넘기니 그는 자기 철학에 완숙한 사람이 되었다. 서서히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그는 자신의 삶을 수료했다. 나는 직업상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내담자들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진 인생 설계도면대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삶을 만들 최적의 부모와 환경을 만나고 친구도 거기에 맞게 만난다. 거기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한다. 내 삶은 내가 만들어 간다. 내 삶은 내가 긍정해야 한다. 사업에 능한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돈의 흐름에 남다른 감각이 있었고, 선생은 어린 시절부터 지적인 헌신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았고, 종교 지도자는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것을 갈망했다. 행복은 그가 성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취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이런 삶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또는 가야 하는구나. 당신의 행복은 거기에 있다. 당신의 삶은 당신에게 절대적이다.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순간 당신의 삶은 상대적인 것으로 전락한다. 벽돌 하나하나 모두 당신이 쌓았다. 인류의 오랜 경험이 응축된 집단 무의식에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자기 삶을 낭비하지 않는 한 누구나 그 길로 간다.
우연과 필연의 구분, 의지로 개선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삶을 통째로 긍정하고 수용하면 누구나 가벼워져서 하늘을 날아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직업학교를 나와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회사가 부도나서 40대에 실직한 분이 있었다. 최선을 다한 그를 부르나라고 말할 수 없다. 부르나라는 사회적 의식만 있을 뿐 곧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그를 위로하는 행위는 영혼 없는 메아리가 될 수 있다.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는 그동안 못한 마음 공부를 하겠다며 100일 동안 아침이면 도시락을 싸들고 도서관으로 출근하거나 홀로 근교 산행을 즐겼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만났다. 실직은 난생 처음 얻는 긴 휴가였다. 지금은 잘 몰라도 후의 실직이 그의 삶에 큰 축복이었음이 밝혀질 것이다. 퍼즐 한두 개로 인생 전체의 희비를 논하지 말라. 퍼즐을 맞추고 있는 지금은 전체 그림을 모른다. 지금은 그저 그림판에 충실할 뿐이다. 지금에 충실한 사람은 삶을 부정할 시간이 없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렇다면 긍정하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는 각자의 집을 짓는 건축가다. 벽돌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다. 내가 쌓은 벽돌은 모두 주춧돌이다. 노안이 찾아와서 고맙다. 어느 날 갑자기 노안이 찾아왔다. 차창밖 간판의 글은 여전히 잘 보이는데 작은 글씨가 눈에 안 들어온다. 돋보기를 써야 하나. 어린 시절에 함께 살던 할아버지가 두꺼운 돋보기를 쓰시고 신문 활자를 읽으셨는데 나도 그래야 하나? 노안이 올 줄은 알았지만 벌써 올 줄이야. 나 이제 나이 먹은 걸까? 안경점에 가서 돋보기를 맞추고 나서 한동안 우울해졌다는 사람도 있다.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당신은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될 거야. 노안이 온 것은 지금까지 근거리를 보느라고 보지 못한 원거리를 보게 해주려는 거야.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넓은 세계관을 가지게 될 거야. 그것은 당신의 삶을 충분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먼 곳을 보라고 노안이 온다. 노안은 마음이 몸에 보내는 신호다. 나이를 먹으면 신체의 각 기관도 쇠해지는 것. 그것은 신체 수명이 다 되었으니 퇴장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몸에 말을 걸어오는 거다. 이제 당신은 먼 곳을 봐야 할 때야. 몸으로 보내는 마음의 메시지는 호소력이 있다. 그래도 문자를 파는 것이 곧 진리를 터득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불교에는 진리는 문자에 있지 않다는 불립문자라는 개념이 있다. 문자는 한정된 것만 알 수 있으나 문자를 넘어서야 그 이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사색 없이 문자를 탐구하는 사람은 문자의 시종이 된다. 그는 자신이 아는 지식에서 소외된다. 사색은 문자를 징검다리 삼아서 심연을 여행하게 한다. 노안이 온 이유는 눈앞의 문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색하여 먼 곳을 보라는 것이다. 사색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밝은 눈이 이성의 총기를 빛나게 해준다면 어두운 눈은 영성의 총기를 빛나게 해준다. 맹인 가수의 맑은 음성은 영성에서 나온다. 보는 기능을 희생한 그의 목소리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이성의 총기를 사용하여 그 분야의 탁월한 학자가 되었다고 하자. 그의 자존감이 올라갔다고 존재감도 따라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자존감이
현미경으로 가까운 것을 봄으로써 얻는 것이라면 존재감은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것을 보면서 얻는다. 자존감은 유효기간이 있으나 존재감은 유효기간이 없다. 생애 전반기는 자존감으로 살았으나 생애 후반기에는 존재감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보라고 노안이 온다. 노안이 왔다. 그는 이전처럼 한 번에 몇 시간씩 책을 읽을 수 없다. 안과 의사는 50분 읽었으면 10분 정도는 먼 곳을 봐주라고 한다. 그러지 않으면 두통이 오고 노안은 더 진행된다. 50분을 문자에 투자했으면 10분 정도는 사색을 하라는 것이다. 노안이 진행될수록 50분은 작아지고 10분은 커진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진리는 노안이 오는 시기에 가슴으로 깨닫는다. 마음의 빵을 찾아야 할 시기다. 나는 노안이 온 이후로 책을 읽더라도 꼭 완독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목차 순서대로 읽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저자의 상상력에 내 마음이 가닿으면 충분하다. 문자와 문자 그리고 행간의 의미를 나의 사색으로 채운다. 저자가 말하는 내용보다도 그런 말을 하는 저자의 세계관에 더 공감한다. 문자를 읽되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문자를 깨고 비교하는 것을 학자들은 억으로 해야겠지만 그것이 무슨 위대한 진리인 양 목소리 높일 일은 아니다. 단지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거다. 논쟁은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지 않으나 사색은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면서 마음의 심연에 가닿게 한다. 몸은 쇠퇴하지만 마음은 깊어진다. 나이 60이 되었는데도 노안이 늦어 돋보기 없이도 글을 잘 읽어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의 사고는 문자에 매여 있었다. 그는 더 많은 문자를 머리에 입력해야 했다. 그는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가운 사람이었다. 그는 문자에는 능했지만 문자를 넘어 사색에 이르지는 못했다. 머지않아 그에게도 마음의 노안이 찾아올 것이다. 문자가 하나의 틀을 만들어가는 생애 전반기의 과정이라면 사색은 그 안에 자기 이야기를 넣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생애 후반기의 과정이다. 자기 이야기가 시작되는 때가 바로 생애 후반기다. 그 즈음에 노안이 와 겸손해진다. 노안이 진행되면 생각할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서 내적 자산이 하나둘 쌓인다. 생각이 깊어지면 이해심도 깊어지고 타인에게 관대해진다. 그만큼 존재감은 올라간다. 건강에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자신감의 어리석음은 병에 걸려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완치불가의 암 판정을 받았다. 하늘로 솟던 그의 기세가 와르르 무너졌고 우울해졌다. 암이 진행될수록 말수가 현저히 줄었다. 암 때문에 깊은 우울증에 빠졌는지 사색이 깊어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지 겉만 보고 속단할 일은 아니다. 그만이 안다. 가족도 모른다. 내면의 깨달음은 언어화하기 어렵다. 몸의 병이 깊을수록 자아는 마음 깊은 곳을 순례한다. 그는 이전에 몰랐던 것을 깨우쳐가는 중이었다.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할 마음 순례를 하는 중이었으나 마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좋은 병, 나쁜 병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한 고위 공무원은 방광암 전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자신의 병명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가족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암은 나쁜 병이라는 편견 때문이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는 의사에게 촌지를 주라고 아내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마음이 몸에 전하는 강한 드라이브를 외면한 그는 마음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죽어가는 자가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죽음을 편안히 수용하는 일이다. 삶과 죽음은 하나인 것처럼 아직은 험한 세상을 더 살아가야 하는 가족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 마음이 밝아져야 제대로 보인다. 노안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하고 말했다. 무엇이 좋으냐고 물어봤다. 눈이 밝아져서 좋다는 거다. 스마트폰 보기 좋고,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 보기 좋고, 마트에 진열된 상품들이 잘 보여서 좋다는 거다. 그의 인생은 그곳에서만 머무를 것이다. 그는 밝아진 눈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 읽은 것이 있어야 사색도 한다. 사색이 없는 인간은 먹잇감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은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직업상 노안 수술을 꼭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은 밝은 눈이 더 필요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왜 해야 하는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수술로 밝아진 눈은 세월과 함께 다시 어두워진다. 어두워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라고 마음이 몸에 보내는 신호다. 맹인 중창단의 연주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들은 목이 아니라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고 듣는 사람은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혼의 선율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때의 감동을 되새길 수 있다. 노안이 온 것은 영혼의 선율을 듣고 말하도록 마음이 재배열되고 있는 것이다.